안녕하세요.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지난 동영상의 주제인 감정심리학에서 많은 감정을 낳고 여기에 에너지와 힘을 제공하는 감정의 진정한 동기인 모티브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이라고 했습니다. 영욕은 장님과 같아서 내외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한 자극들을 신속하게 해석하고 처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대신하기 위해 영욕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감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신속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는 있지만 정교하지는 못합니다. 이 자극들의 해석과 판단을 정교화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바로 인지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능력은 타 동물들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저희의 보편적 인간론 시리즈의 동영상의 주제는 이와 관련된 인지과학입니다. 인지는 보편적 인간론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지는 마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의 인지과학의 이해. 1950년대 등장한 인지과학의 연구 주제는 당연히 인지과정입니다. 이는 지각, 주의, 대상의 정체 파악, 학습, 기억, 언어 이해 및 산출, 그리고 추리, 판단, 결정, 문제 해결 등 각종 사고, 지능, 의식, 정서 등의 심리적 과정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20여 년 전 1999년에 이정모 외 17인이 공조한 인지심리학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인지과학은 마음을 과학적 탐구와 설명의 초점으로 삼고 이러한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두뇌와 두뇌의 원리가 구현된 체계이며 또한 마음의 확장체인 컴퓨터와 마음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각종 도구와 인공물들을 연결하여 이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이며 마음의 특성들이 컴퓨터 등의 다른 대상들에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묻고 그리고 그에서 얻어지는 개념적 틀에 의해 인간과 컴퓨터를 포함한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려는 새로운 학문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과학은 본질적으로 종합과학일 수밖에 없게 된다. 종래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분류는 인지과학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분류체계이다. 인지과학은 이러한 시대에 뒤진 낡은 학문 분류 체계를 허무는 이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다학문적 종합과학이다. 인간 전반을 드디어 밝혀낼 수 있겠다는 꿈에 부푼 인지과학자들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인간을 정보처리 체계로 보는 인지과학자들에게 이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겠죠. 2005년 통섭으로 한국에서 번역된 Consilience를 1998년에 발표한 미국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환한 얼굴이 생각나네요. 지식의 대통합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생물학에서 나온 지식으로 인간과 사회, 즉 인간 전반에 대해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마 인지과학자들은 글을 보면서 썩은 미소를 날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양측이 자신의 학문이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는 자신만만함에서는 같아 보이네요. 불현듯 비슷한 시기에 인체의 유전 정보를 가진 게놈을 해독해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면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선전했던 게놈 프로젝트가 생각나네요. 이 세 분야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나왔다는 유물론입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의 전반적 특성인 마음을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변형하고 활용하는 복합적인 정보 처리 체계로 인식합니다. 이는 분명 오만과 독선입니다. 인지 과정만의 지식으로 인간 마음 전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 과정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개의 질문을 통해 인지 과정을 짚어보는 것이 오늘 동영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지 과학을 제자리에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알려야 하는가? 인지과학에서 인지란 내외 자극을 지각하고 개념화하고 판단하고 추리해서 이를 기억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이를 인출해서 써먹는 정신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의 핵심은 안다는 것입니다. 인지란 뜻의 영어인 cognition의 어원이 라틴어로 알다라는 뜻의 cognisere로부터 왔다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알려고 하는가? 인간은 인지활동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인지활동만 있다면 인지활동조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지는 자체적으로 자신을 움직일 이유도 에너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지를 이끄는 동기, 즉 모티브는 무엇일까요? 즉 쉽게 말해 우리는 왜 알려고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을 똑똑한 인지과학자들이 하지 않았다고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지과학을 다루는 책에는 이런 질문 자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지과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모르거나 쓸데없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답할 수 없는 질문임을 알고 아예 그들의 질문 목록에서 배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쿤에 의하면 과학혁명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일단 정상과학이 되면 과학자들은 주어진 패러다임에 대해 근본적이고 전제가 되는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패러다임 내에서 주어진 그것도 풀이가 가능한 질문만 퍼즐 풀듯 연구합니다. 우리는 왜 알려고 하는가는 특히 초기 인지 과학자들이 인지를 과학으로 세우려 했을 때 반드시 던졌을 질문입니다. 하지만 인지 과학자들은 이를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과학이 정상 과학이 되면서 이 질문은 인지 과학의 연구 공동체에서 낸 퍼즐들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는 풀리지도 않을 질문이면서 풀린다 해도 자칫 인간 연구의 중심을 인지에서 감정이나 욕망이나 몸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기에 고생한 보람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과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 연구 공동체들은 답할 수 없거나 답해서 이익이 되지 않는 질문을 무시 전략으로 일관되게 대합니다. 희망과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를 맞이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도 편하겠죠. 답할 수 있는 질문만 제시하고 이것에 답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서로서로 으쌰으쌰 하는 것이 많은 학문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가? 가령 배고픈 사람, 즉 당대 삶의 욕망에 식욕 충족을 갈구하는 사람은 옷이나 구두나 오락 등의 자극보다 음식의 자극을 더 잘 인식할 것입니다. 사우나에서
찜통 더위를 참는 체온 유지욕에 불타는 사람은 맛있는 삼겹살보다 시원한 냉탕을 더 잘 인식할 것입니다. 권력욕에 몰입한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권력의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소유욕의 충족에 다급한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동전을 더 크게 지각하고 기억합니다. 욕망 충족에 방해가 되는 대상을 제거하려는 파괴의 욕망이 발현될 때의 느낌인 분노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중립적이거나 사소한 일도 자신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욕망 충족의 좌절감으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안정을 찾으려는 봉쇄의 욕망이 발현될 때의 느낌인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평상시보다 슬픈 상황을 더 잘 인식하고 즐거운 상황을 평상시보다 덜 인식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미술가와 음악가와 과학자와 운동선수의 지각과 기억이 다를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알려야 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에너지와 방향을 제공하는 벡터인 힘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입니다. 영욕은 크게 영원히 살려는 욕망과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에는 자기 보존 욕망인 당대 삶의 욕망과 연인 간의 사랑과 성욕과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후대 삶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는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느끼는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불안 통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에는 관객길의 욕망, 권력의 욕망, 소유의 욕망, 사회의 욕망 등과 함께 앓의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앓의 욕망이 왜 우리는 알려 하는가의 답입니다. 앓의 욕망은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의 충족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미지의 영역을 줄임으로써 불안에 대처하려는 욕망입니다. 외진 골목에서 홀로 걷다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그 대상을 확인함으로써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앓의 욕망의 두 가지 기능. 앓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기능은 영욕 및 욕망 충족의 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앓은 우리들의 욕망 충족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당대 삶의 욕망의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하지만 어떤 것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알미 없다면 한 끼를 해결하려다 저승으로 몇십 년 앞당겨 갈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 불씨가 다른 것과 달리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앓은 소유의 욕망의 충족에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물건을 빼앗는 상대가 자신보다 강한지 약한지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분의 안전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앓은 후대 삶의 욕망의 충족에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상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애인과 상대에 대한 앓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앓의 욕망은 당대와 후대 삶의 욕망의 충족을 증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불안을
통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앓음의 욕망은 관계하는 대상에게서 불안을 야기하는 미주의 요소를 앓음의 세계로 전환시킴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모두 예측 불가능한 혐오적 상황보다 예측 가능한 혐오적 상황을 더 좋아합니다. 한 연구에서 쥐는 사전 신호가 없는 쇼크보다 사전 신호가 있는 쇼크를 택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예측 가능한 쇼크에서 덜 불안해했고 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즉, 같은 불안한 상황도 언제 어떻게 올지를 알므로써 불안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모인 곳보다 익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더 편안해 합니다. 이는 낯선 사람들보다 익숙한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앓음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서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낯선 사람을 그것도 홀로 맞닥뜨리면 그 사람이 우리를 해칠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낯선 사람이 실은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최고조의 불안은 반가움과 기쁨으로 바뀌죠. 이렇듯 앓음의 욕망은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야기시키는 대상의 정체를 확인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욕망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앓음의 욕망은 불안 통제 욕망의 하위 욕망입니다. 즉, 불안 통제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안과 무관한 당대 삶의 욕망과 후대 삶의 욕망의 충족의 증진을 위해 앓음의 욕망이 쓰일 수 있죠? 이 답을 위해서는 불안 통제 욕망의 영역적 불안을 느끼는 기준을 봐야 합니다. 영역적 불안은 불안 시리즈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신장애로서의 불안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현실적인 불안, 그리고 하이데거의 기분으로서의 불안보다 더 기저에 깔린 것으로 영역을 갖는 그 순간부터 갖는 불안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의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불안감을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불안 통제 욕망에서 느끼는 영역적 불안은 영원히 살려는 욕망을 완전히 안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때 느끼는 불안입니다. 따라서 살아서 한순간도 이 불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식욕 충족에는 불안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죽지 않음에도 완전히 안전하게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인지는 먹고 싸고 자고 사랑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기 직전이 되어야 먹거나 때려 죽여도 자야 할 정도로 졸려야 자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는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밥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받아들여 처리하는 정보는 지금 당장의 당대와 후대 삶의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정보 처리는 영원히 살려는 욕망을 완전히 안전하게 충족하려는 욕망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되는 정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즉, 욕망 충족과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부단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바로 불안 통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앓음의 욕망은 영역 충족의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다양한 상황을 막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인지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의식적인 인지활동을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라 부르는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를 갖고 뭔가를 알려고 하는 알매 욕망이 이끄는 영역으로 주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에 축적된 관객길에 따르려는 관객길의 욕망에 의해 비의도적이고 자동적이며 비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어디서 끄집어냈는지 또 어디서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비의식적인 인지활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창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끄집어낼 수 있는 회상 가능 영역과 회상하려 해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지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상 불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의식층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서 내가 회상 가능 영역이라 한 곳은 의식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될 뿐입니다. 나머지 회상 불가 영역에는 의식할 수 없는 비의식층뿐만 아니라 자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의식할 수 없는 식역하 의식과 주의를 돌리면 의식할 수 있으나 주의를 돌리지 않아서 의식하지 못하는 전의식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의식층에 대한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냥 무의식층 정도로 이해하셔도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감각을 통해 새로운 자극 가령 A라는 인물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보죠. 이 A에 대한 자극은 지각 과정을 통해 A의 외모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A는 좋다, 싫다 등의 감정적인 지각과 A는 강하다, 약하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등의 인지적인 판단을 거칩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희미한 단서를 통해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제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개인관계집은 한마디로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대로 움직이는 곳으로, 즉 관계길의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곳으로 인지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인지에는 왜 이렇게 비의식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감각으로 들어오는 자극들을 기억 창고이자 비의식적인 인지활동의 창고인 개인 관계집에 있는 몸의 관객길들이나 감정의 관객길들이나 인지 관객길들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과정은 주의를 두는 의식적 과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의 알매 능력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업 기억에서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개수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5개에서 9개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의식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 영역과 비교도 될 수 없는 복잡한 처리를 요하는 비의식 영역은 어떤 원리에 의해 작동할까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를 움직이는 원리는 관객길의 욕망과 기제입니다. 관객길의 욕망은 단순히 일회성의 무수한 자극을 길화, 즉 패턴화하는 욕망으로만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원래 관객길화의 과정은 기존의 관객길들과 대조하고 비교해서 이들 중 유사한 것들을 고르고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객길이나 현재의 기분 상태 등과 맞는 관객길들을 들어오는 자극과 연결시키는 과정인 관객길의 기제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기제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말합니다. 관객길의 기제는
관객들의 욕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욕망은 관객들의 기제를 움직이는 욕망입니다. 관객들의 욕망은 기존의 암 등이 각각 행했던 경험들을 비의식층의 관객들로 저장하고 이를 그 비중과 관계에 따라 또는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 등에 따라 관객들로 만들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가능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내적 외적 세계와의 관계하기의 경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보들이 저장되고 처리되는 것이 바로 개인 관계집입니다. 이 개인 관계집은 인지의 관객길 뿐만 아니라 몸의 관객길, 감정의 관객길, 욕망의 관객길 등을 기억으로 담고 있는 한편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 즉 인연에 따라 다양한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하기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인지과학계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기억은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억의 내용에 따라 의미기억, 일화기억, 절차적 기억 등으로 나뉩니다.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개념화, 범주화하는지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인지과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시중에 있는 인지과학에 관련된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지과학계의 연구 성과들의 많은 부분들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인 부분들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적 인간론에는 피할 수 없는 다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식의 부분은 가장 큰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 유물론적 성과를 버리지 않고 제대로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의식에 관한 동영상과 그 다음 몸에 관한 동영상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